네, 5시 15분, 16분 돼갑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좀 향후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타이밍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양정대 차장과 얘기를 평소보다 조금 길게 나눴습니다. 자, 5시 16분 댓글 한번 볼까요? 뭐가 좀 복잡하군요. 대단군님. 허튼 소리를 해보자면 현재 새정년의 혁신한 지도부가 정의당과의 합당을 한다고 하면 새정년의 호남 토호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답답해서 한마디 쓰신다고요. 네, 정의당과의 합당을 한다. 이 문제도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정치 얘기할 때 흔히들 많이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걸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이른바 빅텐트론이라는 게 새정년과 정의당 등등을 포함해서 대북 북한관 이런 것에서 확연히 갈라지지 않는 한 개혁 진보 세력 또는 민주 개혁 진영 또는 변화 희구 세력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겹치는 층은 같으리라고 보고 거의 같으리라고 보고 다 함께 텐트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젠가 쟁점 토론에서 제가 야권의 전국 개혁 방안 이 주제로 쟁점 토론했을 때 10월 초순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에게 아주 그냥 콕 집어서 말 돌리지 않고 대놓고 2번을 물었는데 새정년하고 합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전적으로 다른 요소가 강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당 지도부도 그런 건 합당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선거 연합 또는 미국의 연합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대 이런 거는 해봄직하다. 그리고 그런 주도권은 좀 새정년에서 발휘를 해달라라는 발언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단군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런 국면이 된다고 하면 새정치연합의 호남의 이른바 토호파들 다선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범민주 개혁 세력이 한 군데 결집하는 거라면 나는 그 대우에서 이탈하지 않겠다. 라고 그동안 자기가 그런 거에 기여해온 바를 역설하는 사람도 나올 수는 있겠죠. 방금 제기하신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섣불리 뭐라고 예단하기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느 분께서 주신 것 중에 조합 내부 얘기는 그냥 조합 게시판에서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렇게들 작당들을 하신 모양입니다. 며칠 전 지난 주말 있었던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민중 총궐기 대회 관련해서 지금 아이패드가 마침 또 먹통이 돼가지고요. 제가 제 휴대전화에 팟빵을 작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게시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느 누리꾼님이 4시 56분에 올리신 건데 범퍼가 대파됐다. 그 경찰버스 말이죠. 범인은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성 첫 문장으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길어서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일부 보수 언론이 경찰 차량 훼손을 주요 근거로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폭력 시위로 규정하려 드는 가운데 트위터 사용자 계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love a Celine-이라는 사용자가 이 보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직접 촬영한 시위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종편 보도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읽어보면 범퍼 앞부분이 이렇게 확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툭 앞으로 툭 떨어져 버리니까 얼핏 보면은 상당히 큰 파손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경찰버스 앞 범퍼 쪽이 파손된 건 시위 때가 아니고 견인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가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대로 돌변한 시민들이 경찰 차량을 훼손하고 뭐 하고 그래서 많은 기물 손괴가 이루어지고 경찰청장은 그거를 증빙 삼아서 형사와는 따로 민사상 모두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은 트위터가 이런 점에서는 확산력 같은 거 굉장히 빠르고 페이스북에서는 저는 잘 미처 못 봤는데 트위터를 옮겨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날 말이에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경찰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폭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 과잉 방어와 차단, 연행 시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구책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닌가. 통행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차 벽을 뚫으려고 우회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니까 결국 밀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밧줄을 걸거나 이랬던 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팩트에 입각한 명백한 선후관계를 따지면 저는 논란은 상당 부분 잠재워지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번에 무슨 국민TV와 주권방송이 공동 중계한 것을 비롯해서 오마이뉴스 TV나 팩트TV 등이 당일 일찍부터는 점심 무렵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생중계들을 했습니다. 각 사별로 그것은 이미 원본 파일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건 또 다 각자의 플랫폼에 다 올려져 있고 유튜브 같은 데서 다 언제라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결절점, 주요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각 사들이 겹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별도의 중계팀만으로 보내서 단독 중계를 한 곳도 있으니까 그 세 군데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시위의 상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시위 상황을. 그래서 누가 먼저 폭력성을 유발했는지 이런 것을 가리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각 현장 중계를 했던 언론 3사 또는 4사가 그것을 자기들이 움켜쥐고 안 내놓고 있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생방송으로 다 송출이 됐던 거고요. 10시간 넘는 그런 분량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언론 관계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결해보고 또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체증 과정에서 확보한 동영상이 있겠죠. 그런 거 다 제출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사해보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가르마를 타는데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쓸데없이 특히 경찰 쪽에서 입씨름을 하거나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무슨 국가를 부정하는 국가 전복 세력, 국가 부정 세력에 의한 작심하고 기획된 그런 집회였다. 그런 시위였다. 그러면서 테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국면을 이용하고 편승하려는 그래서 민심을 자극하려는 그런 책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하나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운운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부정하려 했다. 이 개인의 막연한 추측을 사실인 양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로도 정치적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공지 말씀 듣고 오늘 물 대표 직격탄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나흘째 헤매고 있는 백남기 전남 보성 농민회 소속의 백남기 씨의 막내딸 백민주화 양이 지금 귀국 중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최근에 아빠에게 쓴 편지 가지고 짤막한 행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평소 행간은 그날 여러 언론 매체에 실린 컬럼이나 기사, 기자 수첩 등등 또는 사설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 일부를 낭독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포맷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오늘은 농민 백남기 씨의 막내딸인 백민주화 양, 이름이 성은 물론 이제 백씨고 이름이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백남기 씨께서 자기 딸 막내딸을 낳고서 이름을 뭘로 지을까? 당연히 모든 엄마 아빠들 다 고민인데 이름을 민주화라고 지어줬습니다. 백민주화 씨의 글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 입국 예정이라는데 제가 정확한 도착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두 편의 편지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오늘 각종 SNS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기사화하기도 했고요. 그 민주화 씨의 글을 잠깐 읽고 이번 건에 대한 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화 양의 편지입니다. 나는 30년간 진행 중인 아빠 딸이니 내가 잘 알아. 아빠는 세상에 영웅이고픈 사람이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근데 아빠, 왜 저렇게 다쳐서 차갑게 누워있어? 시민이자 농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저렇게 차가운 바닥에 피까지 흘리며 누워있어? 뭘 잘못한 건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누가 그랬어? 수많은 사진들 다 뚫고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고 피도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어 미치겠어. 핸드폰 액정 속에 있는 아빠 얼굴 비비며 훌쩍이며 한국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10년 같아. 기도 소리 들려? 절대 놓으면 안 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어. 아빠, 이제 진짜 영웅이 될 때야. 지호는 민주화 씨의 아들, 그러니까 백남기 씨로 보면 손자입니다. 지호랑 장구치며 춤추고 잡기놀이 하던 우리 가족의 영웅. 눈 번쩍 떠서 다시 제자리로 꼭 돌아와줘. 꼭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어. 막내딸 지호 애미라고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부모, 모든 자식이 이러하지요. 이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천륜, 그렇게 어려운 말 붙여서 표현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 의당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고요. 이 대목이 가장 누선을 자극했고 슬펐습니다. 수많은 사진들 다 뚫고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고 피도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어 미치겠어. 아빠, 이제 진짜 영웅이 될 때야. 우리 가족의 영웅. 예. 한 줌도 안 되는 일베들은 또 이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작당질을 하고 뭐라고 토를 달고 또 뭐라고 왜곡하고 조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거의 10몇 시간 시차가는 곳에 나가서 살고 있는 딸이 어느 날 뉴스로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을 휴대전화나 PC 모니터의 화면 속에서 서울 한복판 대로에 눈 감고 피 흘린 채 누워있는 아버지 사진을 봤을 때의 그 청천벽력, 놀라움, 무서움, 손떨림. 우리는 그저 막연히 짐작하고 추측만 할 수 있겠죠.
급히 오는데 뭐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아마 가장 빨리 오는 게 지금일 겁니다. 이름을 민주화라고 지었습니다. 그 민주화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철이 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 때까지 얼마가 소요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과 결혼하게 돼서 지금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그의 귀국길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퉁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발이 공중에 둥 떠서 아무런 현실 감각도 시간 흐르는 것도 잘 못 느낄 겁니다. 명백히 살인에 가까운 공권력의 과잉 진압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도 이르지 못한 채 지금은 무의식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창졸지간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강도질을 했습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그가 직격탄을 맞아서 보셨죠? 중계화면. 거의 그냥 마네킹이 쓰러지듯 거의 90도로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렸고 당시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촬영했던 이강윤 오늘에서 인터뷰한 바 있던 공무원 유신문의 김상호 촬영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쓰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압력의 물줄기가 쏟아졌고 우리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설령 회복이 된다 해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뇌출혈의 후유증이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대충 들어아는 바가 있죠. 그가 사망을 하게 된다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가 어떠한 후유증을 가진 채 소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대포의 노즐을 작동시켰던 저기는 말단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에게 그런 업무상 지침을 내린 경찰 최고 책임자로 하여금 그런 지시를 서슴없이 내리게 했던 국정 총책임자가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생명이 단지 집회에 참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말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촛불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자 간추리고 남은 팩트입니다. 그 팩트 앞에는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일 경찰들의 진압 과정을 자체 조사한다고 하는데 고소고발이 설령 지금 아직까지 없다 하더라도 물론 제출이 됐습니다만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민변에 의해서.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 인간에 가해진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의 결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팩트 그럼 누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책임을 가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편지 한 대목을 읽고 행간 마무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먼저 쓴 편지로 보입니다. 아빠, 이제 이틀 남았어. 아빠가 건강할 땐 맨날 보고 싶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1시간에 한 번씩 보고 싶다. 원래 막내딸들이 이렇게 못났지. 에휴. 지호한테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이 말 10번 연습시켰는데 완전 잘해. 아마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겠죠. 아빠 손자라 똑 부러져 아주 그냥. 지호가 할아버지랑 장구치고 춤출 거라는데 안 일어날 수 없을걸. 도착하자마자 달려갈게. 거칠지만 따뜻한 손 하나는 딸이, 또 하나는 손자가 꼭 잡아줄게. 춥고 많이 아팠지? 아빠 심장에 기대서 무섭고 차가운 기계들 말고 우리 체온 전달해줄게.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백남기 선생의 쾌유와 그 가족들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부터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고받고 사과받고 진정한 참회와 위로의 말을 듣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민주언론상 대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대개 이러면은 뭐 커다란 신문의 사회부나 정치부 기자 아닐까, 대개들 그런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뭐 추존이라 그러는데, 한겨레 21의 정은주 기자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분투하면서 써왔던 1년의 기사들에 대해서 민주언론상 수상 선별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점수를 높이 줬습니다. 마침 세월호 특별법이 작년 11월 7일 통과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열흘은 더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TV 쟁점 토론 7시 30분부터 잠시 후에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세월호 특별법 1년 그 전후 얘기와 앞으로의 할 일, 이런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촉박하게 연락했는데, 그리고 주간지 기자들은 마감이 언제시죠? 저희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요. 내일이네요. 네, 네. 일간지 기자들과 달리 주간지 기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 매체가 나오니까 훨씬 뭐 한 건을 내놔야 한다는 그 심리적 압박이 더 클 텐데, 네. 마감 전날 오후를 부산하게 해서 미안하고 한편 반갑습니다. 우선 민주언론상 대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네. 대상이 아니고 본상입니다. 본상. 예, 제가 그래서 용어를 네. 바로 바꿨죠. 네. 소감이 어떠신지 안 물을 수는 없죠. 그래도 큰 상 받으셨는데. 소감 특별히 생각한 건 없고요. 사실은 제가 아직도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중이고, 네. 앞으로도 내년 3월까지는 계속 할 예정이고. 네. 세월호 관련해서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서요. 예. 사실은 그 중간에 잠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때 덜 지치라고 주시는 중간 격려? 응원, 네. 격려와 응원이 아니실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언론상 5분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데 현직 기자도 있고 해직 기자도 있고 뭐 언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부터 제가 정은주 기자를 좀 눈여겨봐라, 그가 쓴 기사들을 좀 봐라. 그런데 사실 못 봐서 미안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 기자가 그동안 썼던 거에 헤드라인들만 한번 모아봤는데, 그 중에 이건 좀 물론 한겨레 21을 본 청취자도 계시겠지만 시간도 오래됐고 못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 정 기자가 써온 일련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세월호를 한번 중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해경이 TRS를 조작하고 감사원과 검찰은 묵인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조작,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겠죠. 그 다음, 그것을 조사하고 꾸짖고 벌 줘야 할 감사원과 검찰은 묵인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가 권력, 공공기관의 2차 범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 잠깐 팩트나 중요한 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TRS라는 걸 우선 먼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이게 보통 경찰들이 서로의 각 기관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 기관들끼리 교신을 하는 무전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 TRS라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상층부에서는 현장에 있는 1, 2, 3정한테 이제 지시를 하고 또 1, 2, 3정도 현장의 상황을 이제 그 해경 수뇌부한테 이제 서로 보고하고 뭐 이랬던 기록들이 남아있는 녹취가 있고요. 음성이 있고 녹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을 해경이 여러 개의 버전으로 녹취록을 만들었는데요. 왜 여러 개의 버전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선은 여기 이 수뇌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 곳인데요. 하나는 이제 보통 본청이라고 말하는 이제 해경 그 수뇌부가 있고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목포서 네. 목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목포서장이 있고 서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목포서를 관할하는 서해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상황실이 전부 다 여기 안에서 계속 교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한 교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이제 이 녹취록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이 서로가 다르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처음에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간 구조 세력, 그러니까 구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헬기였습니다. 네네. 그 헬기가 9시 24분에 도착을 했는데 24분. 도착을 하자마자 9시 24분이요. 네. 도착을 하자마자 첫 보고를 하거든요.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선상에 사람이 나와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어떤 녹취록에 아예 누락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보고 내용을 어떤 녹취록은 목포 상황실이 아니라 제주 상황실이 들은 것처럼 네.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첫 보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작한 흔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두 곳에서 이제 이 녹취록을 두고 당사자들한테 이제 추궁을 하는데, 감사원은 이것이 제주 상황실에서 들었다. 그리고 목포서나 아니 목포 서해청이나 본청에서 못 들었다. 이 첫 번째 교신을. 예. 그래서 못 들었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고요. 검찰은 오히려 이거는 목포 상황실에서 들었는데 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고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들었다는 전제로 네.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듣지 않았다는 전제로 수사를 하고. 왜 감사원과 검찰은 전제가 다를까요? 예단을 갖고 수사나 조사에 임했던 거 아닙니까? 녹취록의 내용이 이렇게 녹취록이 4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말로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질 않은 거죠. 아하. 원래 녹취록만 보고 녹음을 직접 들어봤다면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가 봤다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녹취록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해경이 작성한 녹취록으로만 갖고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 자료에 접근하려는 수사나 조사 또는 취재에 있어서도 그 기본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소홀히 했거나 도외시했다 말하자면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 그다음에 목포서 그리고 서해청 이곳과 교신을 할 때 그 음성 파일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도 정직하게 만들었다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지요? 네, 그렇죠. 네, 대화 순서가 있을 테고 둘이 뭐 말이 겹치거나 뭐 잠시 기계음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으로만 놓고 보면 당시에 사건을 접보한 해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아는 것은 그냥 귀 쫑긋하고 그 음성 파일만 쭉 플레이 재생시켜서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옮겨놓은 것을 마치 그냥 보고받은 서류서 이렇게 서류 보고서 훑어보듯이 하다 보니까 각각 버전이 다른 것을 별 대조해볼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엉켜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조사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감사원과 검찰은 해경의 녹취록들이 그렇게 여러 버전으로 가필된 또는 삭제된 흔적이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인가는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알았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거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알았죠. 알게 됐겠죠. 예. 근데 알고 나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단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을 누가 또 재감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재수사를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소홀이나 또는 태만으로 빚어진 중대한 과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첫 보고가 어떻게 한 것이 맞는 것이냐를 네. 제대로 조사하는 방법은 이제 특조위죠.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네. 있잖아요. 특조위가 특위. 있고 이 특조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조사를 한 결과를 갖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특조위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특검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은 특조위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는 해경의 최초 그 TRS가 녹취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삭제되거나 조작됐다. 이것을 언제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죠? 취재 철을 저한테 물어보실 건가요? 밝힐 수 있으면 좋고.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여러 곳에서 말했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취합한 예. 자료들을 제가 어떤 경로로 입수를 했고요. 예.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잠깐 제가 그 많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누군가가 알고 네. 봤더니 해경이 사고 당일 그 시간에 오간 네. 것을 조작을 했더라라고 누가 네. 리포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운 좋게든 실력이든 입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원 아니요. 자료들을 제가 갖다 놓고 분석하다가 원자료를 제가 다 비교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네. 녹취록의 네. 상위점을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거죠? 네네네. 진짜로 원본 음성 파일과 녹취록이 알겠습니다. 다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한 거죠, 일일이. 예. 진짜로 발품 많이 팔았고 선배 기자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경의와 칭하를 드립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팀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팀의 결과물이 이제 내년에는 나올 텐데요. 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제가 쓴 기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대표 인터뷰. 칭찬받고 이런 게 이제 민망하고 사실은 이 팀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예. 아직 30대도 안 된 20대의 친구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런 발품과 손품을 다 네. 팔아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겁니다. 수습 갓 뛰고 의욕적으로 달라든 후배들을 데리고 우리 정은주 기자가 큰 일을 했군요. 또 하나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한 걸 더 듣고 싶습니다. 운명의 40분 해경은 4번의 현장 보고를 무시했다. 현장 보고는 누가 한 거고 4번의 보고 사항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사실 딱 발생을 하고 나면 이 배에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만 사실은 배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구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이 구조 세력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탈출을 시킬 것인지, 퇴선 명령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세월호 사건을 기록을 보면서 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제 최덕화 단원고 학생인 최덕화 군이 첫 번째 신고가 들어갔고요. 예, 그랬더니 해경은 엉뚱한 거 물었죠. 북이 몇 도냐 이런 걸로 대답하고. 위경도를 물었죠. 위경도를 물었었는데 하여튼 그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서 목포서에서 어쨌든 해경이 이 사고를 알게 돼서 첫 번째 구조 세력인 이제 100톤급의 경비정인 1, 2, 3정을 출동을 시켰고 예. 그게 8시 57분, 58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배가 그 경비정이 도착할 때가 보통 9시 30분 그리고 정착을 한 게 9시 35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분 동안이 저는 사실은 세월호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상황실이라고 하면 해경 수뇌부죠. 사실 달려가는 해경보다 사실은 이 수뇌부의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도착하자마자 우린 이렇게 구조해야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30분 동안 네. 그랬다면 전혀 다른 양상의 구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큰 희생이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30분 동안 도대체 이 현재 해경의 수뇌부들은 어떤 정보를 받았느냐? 그걸 제가 모은 게 그 기사입니다. 운명의 네. 40분 해경은 4번의 현장 보고를 무시했다는 게. 그럼 현장 보고라는 것은 1, 2, 3정을 타고 나간 최초 출동 해경들의 보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덕화 군이나 승객들의 신고 전화를 포함한 걸 다? 우선 저는 승객들의 전화를 뺐고요. 승객들은 사실은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냥 신고죠. 보고가 아니고 신고. 네. 우선 선원이요.
선원들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조타실에도 선원이 있었고, 보통 이제 가판부 선원이라고 하는데, 네. 조타실에도 선원이 있었고, 여객부라고 해서 승객들하고 같이 있었던, 뭐, 의사자가 됐던, 뭐, 박지영 씨나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던 분들이죠. 네. 그분들도 다 신고를 했어요. 네. 해경으로 직접 신고를 네. 해서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떤지를 다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보고가 최소한 4번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이 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낸 것은 뭐냐면 1, 2, 3정이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무선통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선통신으로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해경의 목부서, 서해청, 본청 및 모든 헬기도 다 그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유하죠. 네. 공유하죠. 근데 뭐 이 1, 2, 3정이 제일 처음 한 보고가 휴대폰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네. 그게 본청에 있는 경비과장이라는 한 사람한테만 보고를 아, 했습니다. 그 1, 2, 3정의 정장인 네. 이름이 뭐더라? 김경일. 네, 김경일 정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비과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거죠? 네, 본청에서 휴대전화가 왔거든요. 자기 막 도착하는 시점에. 그래서 김경일이 잠깐만요. 선호를 따져봅시다. 본청의 경비과장이 김정장 1, 2, 3 정장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못 받아서 콜백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경비 전화로 전화가 온 거죠. 와서 경비 전화로? 네네. 그건 업무 지침상 당연한 거죠. 출동한 것은 경비 전화를 써야 하니까. 네, 경비 전화가 온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전화 왔죠. 김경일의 휴대폰으로. 본청에서? 네, 본청에서. 그게 좀 이상하네요. 통상적이진 네. 않네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김경일 이 정장 1, 2, 3 정장이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네.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했죠. 아, 그러면 자기가 휴대전화를 건 게 아니고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네. 응답을 했죠. 근데 여기서 오케이.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이 도착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고명벌도 투하가 안 됐고 선박이 사람이 다 있나 보다. 갑판에 나와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건 굉장히 기울었기 때문에 갑판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 상황. 네,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없다. 이제 뭐 자연으로 50도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보고들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록을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 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 노출을 입수해서 처음으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제가 공개를 했고. 그게 기자로서는 대단한 거였군요. 경비 전화가 아니고 휴대전화로 오간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네.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이 근데 전화를 하면서 이 보고를 하는 김경일 경장이 근데 결정적으로 착각을 한 게 자기가 휴대폰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TRS로 보고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를 안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TRS로 자세히 자기가 이미 했던 보고지만 이게 난 휴대폰으로 한 사람한테만 보고한 것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통신으로 모든 해경이 다 들을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TRS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보가 해경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는 데에 일차적으로 실패하죠. 네. 그러면 본청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잖아요. 이 경비과장이. 그러면 이 사람이라도 이 다른 세력한테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아무에게도 이 본청에서만 공유하고 서해청이나 목포서에는 다른 곳에도 하나도 공유를 하지 않고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근무 수칙상 그리고 그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법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됐고 특히 1, 2, 3정 정장 그 처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도들을 여러 번 하면서 해경 수뇌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1심과 달리 이제 1심에서는 사실은 그 업무상 그러니까 김경일 정장의 1, 2, 3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전부 전체의 사망자 전체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56명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사망자 전체를 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피해자로 특정을 하면서 김경일 정장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해경 수뇌부에도 이 구조를 실패한 책임이 있다.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걸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그런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사실 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사법부 하는 거 지켜보다 보면 답답할 때도 많은데 어쨌거나 그때 뭐 무수한 일간지 방송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달라들어서 정말 제 기자 생활에 그런 취재 경쟁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산풍 때보다도 훨씬 더 했는데 그 틈새에서도 뭐
일간이든 주간이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놓치거나 훑고 지나갔으면서도 미처 못했던 부분 꼼꼼히 챙겨주고 앞으로도 하고 있다니 민주 언론상이 격려가 되듯이 오늘 저와의 인터뷰 그리고 들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한겨레 21 정은주 기자 팀들에게 성원이 되기를 소박하게나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짧은 게 조금 아쉽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쟁점 토론에서 뵙겠고요. 이강윤의 오늘은 역시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